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데요.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생각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그루밍 성범죄. 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외교사가 초등학생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좀 마음이 좀 아픈 사건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우선 그루밍 성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루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단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적 정의로는요, 길들이기, 꾸미기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루밍의 성범죄가 합쳐지면은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해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점차적으로 호감을 얻은 다음에 점점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 이런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라고 한다면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신 지배에 의해서 성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그 가스라이팅 범죄와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둘 사이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들어보신 부분이 있을 텐데 가스라이팅 범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범죄가 모두 심리적인 지배, 어떤 통제, 조종을 통해서 피해자를 통제한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범죄가 차이점이 있는 게 이 관계와 목적, 수단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제 반복적으로 상대 마음을 조정해서 지배력을 가지는 성적 확대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 연인, 가족, 직장 등 기존 관계 안에서 피해자의 판단력과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그루밍 성범죄는요.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 등 취약한 대상에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호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이 성적 착취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스라이팅은 지배와 통제, 그다음에 그루밍은 성범죄를 위한 포섭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심리적 지배라고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환심형 성범죄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구분이 되네요. 이 순화한 국어 말을 뜻하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심리적 지배 그리고 환심형 성범죄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심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아무래도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확립되지 않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도 보면 이제 피해자가 초등학생입니다. 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좀 끔찍하기도 하고 좀 경악스러운데 이 내용 좀 또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범죄인데 이 여성 과외교사입니다. 2022년 6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요. 12세의 과외 학생을 때리거나 옷을 벗기는 등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네. 있습니다. 이제 범행은 과외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발생을 했는데 당초 과외 수업은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교사는 서산에 있었고, 네, 맞아요. 학생은 서울에.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과외를 했던 거군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화상 프로그램으로 과외를 했는데 네. 이 과외 교사가 눈이 아파서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살고 있는 12세의 초등학생이 직접 충남 서산시까지 내려와서 과외 수업을 받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여성은 2022년 6월 4일 자신의 집에서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양쪽 종아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고 하고요. 네.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신체적인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요. 학생이 거짓말했다면서 옷을 벗도록 했고요. 또 학생의 몸을 만지기도 하고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성착취 영상까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너무 이제 가혹한 그런 행위들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면 여기로부터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가혹행위라든지 이상 행동 어떻게 발각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직접 이제 깨닫기는 어렵고 네. 이 자녀의 행동이 다소 평소보다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부모님이 보기에. 그래서 부모님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부모는 이 가해교사로 하여금 우리 아이에게서 떨어져라. 네. 이제는 멀어져라. 접근하지 말아라 경고를 했지만 이 여성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학생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요, 이 여성이 2022년 9월 25일에 자신의 집에서 이 학생에게 아버지가 무섭고 강압적이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라. 아, 그리고 선생님 집으로 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은 여성이 끊어준 차표를 가지고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서산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그래도 이상하다고 뭔가 낌새를 차리신 게 참 다행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평소하고 다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사건 이제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일단 1심 판단부터 좀 알아볼까 하는데 1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수개월간 학대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네.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은 하지 않고요. 계속된 변명으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요, 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했죠. 그래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아동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인정을 잘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좀 괘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2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거든요. 뭐 다른 뭔가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2심에서 감형이 이제 됐는데 일단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요.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이 감형이 된 거죠. 그래서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담임 교사의 진술이 1심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공소 사실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서 감형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요,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이나 노무 재가용을 제한하는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네. 일단 뭐 증명이 부족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을 근거로 감형이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들으면 그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서
뭐 용서를 해달라 네. 그러거나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탄원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탄원을 했을 때 이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형사재판의 구조와 양형 기준을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 형법에서는 형을 정할 때 단순히 범죄 자체로만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성격, 환경, 반성 여부를 모두 함께 보고 정하는데요. 이 범행 이후에 주변 정황도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변인의 탄원서도 재판부가 참고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점이 이제 참고가 되냐면 네. 가족이나 지인들이 탄원을 하면서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정상 참작 사유로 삼아서 형량에 반영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탄원서 자체만으로 감형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요소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피해 회복 여부 함께 따지게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루밍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사건들이 좀 보도가 많이 되면서 좀 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이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 범죄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는 처벌이 지금 안 됐다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법적 공백이 있었던 네. 건데요. 지난 2021년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오프라인, 그 실생활에 있어서의 그루밍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데 왜 처벌이 이렇게 온라인에만 한정돼 있느냐 지적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왜 네. 온라인에 한정했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바로 어제죠. 2일 날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아, 바로 정말 어제 다행이네요. 그렇죠. 통과한 네.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네.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를 하고요. 네.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 확대하고요. 네.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관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어떤 성적 대화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이런 환시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고 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범죄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 우리는 미수범으로 알고 있죠. 네. 이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에 대해서 취업 대상 기간, 취업 제한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확대됐어요. 그래서 외국 교육 기간도 포함되고 청소년 단체, 대한교육기관까지 확대돼서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개정안에서 특이점이 있어서 네네네. 제가 조금 알아왔는데 네.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있잖아요. 네.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이 관련 처벌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면서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당 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동안 굉장히 그 알면서 부분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마련됐네요. 그렇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다 싶으면 그냥 빨리 물러나야 네.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것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그루밍 범죄 관련해서 통계가 있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08건의 수사 재판 기록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그루밍 성범죄가 54건으로 무려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그루밍은요.
42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평균 연령도 13.7세예요. 이 13세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막 졸업해서 중학교에 네, 그렇죠. 입학한 아주 어린 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창 이제 성장기에 놓여 있는 아동들하고 청소년이잖아요. 이 시기에 사실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다면 그 어른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어른뿐만 드는데. 아니라 이제 잘못된 네. 남녀 간의 네.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중요하게 처리돼야 네. 될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형사처벌이 좀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또 피해자가 일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실까요? 어느 정치인의 죽음.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또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 장제원 전 의원 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요,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네. 지낸 인물이죠.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에 부산의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임 시절에 당시 비서를 상대로 준강간치상, 즉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 전 의원을 고소한 비서는요, 당시 장 전 의원이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에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이러한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8일에 경찰 조사에서는 장 전 의원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지난달 31일에 이제 피해자 측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날 원래는 그 4월 1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네.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서 사건이 뭔가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졌거든요. 네. 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이 좀 제출이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출된 사진하고 동영상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요. 네. 이 장 전 의원 비서의 고소 대리인은 지난 31일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장 전 의원과 술을 마신 이 비서는 이제 당일 이제 피해자의 주장이죠. 당일 오전 8시에 눈을 떠보니까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 자기가 있었고 주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과 추행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장 전 의원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물을 가져달라고 심부름을 자기가 하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추행을 시도하는 이런 장면을 비롯해서 이 장 전 의원이 잠든 사이에 호텔 방안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은 바로 서울 해바라기 센터로 갔는데요. 네.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네. 서울 해바라기 센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기관인데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그 기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이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에 네. 응급키트 채취를 했어요. 이 이제 몸에 이제 어떠한 네네. 것들을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랑 소god에서 이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이 됐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여성은 해당 감정소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 고소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같은 해에 이 장 전 의원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장 전 의원이 이 성적 접촉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돈 봉투를 건넨 적이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 이제 해당 피해로 결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한 교수가 뭐 덮고 넘어가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이냐라는 네네. 거는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현장 사진이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직접 증거가 네네.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직후에 센터 방문이라거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어떤 과학적인 정황 증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의 네. 것들은 정황 자료로서 쓸 수 있어서요. 혐의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대응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피해자분이 굉장히 거기에 잘 맞게 증거를 확보를 잘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건이 2015년에 발생을 했는데 왜 이제야 사건을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좀 질문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사건을 밝힐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 네. 부분 때문에 좀 이걸 넘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소인 측 변호인도 유사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사건이 뭐 1, 2년도 아니고 네. 9년 만에 공개된 배경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당시 이제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 신고 이후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촬영된 영상에서는요, 이 장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이라거나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거나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2013년도에 우리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친고죄가 폐지됐다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지랑 상관없이 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어떤 밀실 같은 곳에서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네. 고소를 하지 않고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수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네네.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소시효죠. 네. 이게 중간간치상 등 일반적인 성범죄는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결국에는 2025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기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공소시효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더 이상 있었던 이제 것 같아요. 처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9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를 결심한 것도요. 어떻게 해석하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장 전 의원이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사건은 뭐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은요.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를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목적이 형벌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요.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는 종결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장 전 의원에 대해서 형사상으로 법적 판단은 이제 내려질 수가 없는 상태고 네.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형사적인 절차는 이제 종료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알겠다. 그럼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네네. 보는데 그러니까 민사상 뭔가 사건의 그렇죠. 어떤 그래도 네. 좀 진상 규명을 하고 싶은 그 피해자의 의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진상 규명이 이제 형사적 절차에서 불가능하다면 그럼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어떤 네.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 전 의원의 법적인 상속인, 즉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다시니까 좀 불안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네. 이제 저희 실무상으로는 이미 사망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네. 이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이제 그 이유가 입증이 일단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조사를 받든 신문을 네. 하든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또 우리가 이 망인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좀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네. 하죠. 그래서 형사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또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죄명 변경. 네, 형사사건에서 이 죄명 변경 이렇게 종종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한 50대 여성이 이 남편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경찰이 이 여성을 상해치사해서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좀 많이 이제 또 알려지게 된 부분은 이 숨진 남성분이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일타 강사로 활약을 했던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우선 이 사건 그 경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일타 강사라는 거는 워낙 인기가 있는 그런 네. 강사분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불과 얼마 안 됐죠.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성이요, 2월 15일 오전 3시경에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0대 남편을 양주병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네. 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서 양주병으로 남편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이제 남성이 크게 다치다 보니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에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요,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경찰 조사에서는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네.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들었는데 경찰이 살인 혐의로 변경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봤어요. 그래서 상해치사다 이렇게 봤는데 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후에 경찰 수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남성의 이제 혈흔이 튄 상태라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남성과 여성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 여성이 누워 있는 상태의 남성을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남편분은 누워 있는 네. 상태에서 이제 가격을 했다고 보는 거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상해치사라는 어떤 과실범에서 그렇지 않다,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살인해로 변경을 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원래는 아내의 진술은 뭐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강사가 누워있던 중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해서 먼저 위협을 나에게 가했다라고 하면서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좀 일방적인 범행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상해치사와 살인 이 좀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처벌 수준 어느 정도로 다릅니까? 네, 일단은 계획성은 없더라도요, 이 폭행의 수단, 이번에는 양주병을 양주병, 휘둘렀죠. 네. 수단이나 강도가 매우 위험했다거나 이번 사건처럼 일방적으로 판단이 되면요, 이 우발적 분쟁을 넘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치사보다는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또 부동산 일타 강사의 사망 소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초유의 야구장 관객 사망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입니다. 네, 창원 NC파크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 관중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출범 44년째를 맞습니다. 프로야구가. 이 관중이 안전사고로 숨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놀라운 네네. 상황이죠. LG와 NC의 경기가 열린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7분경에요. 창원 NC파크 이제 3루 측에 매점 부근 벽면에 붙어 있던 구조물이 떨어져서 관중 3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요, 머리를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수술받고 이틀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10대 여동생도요, 네. 쇄골이 부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 떨어진 구조물 네네. 궁금한데 네네. 길이가 이제 2.6m 지금 나오네요. 네네. 저 벽에 이렇게 좀 붙어 네. 있는 그 구조물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 길이가 2.6m고 폭이 40cm의 외장 마감 자재인데요. 알루미늄 루버라고 하네요. 이게 보통은 공기 흐름이나 햇빛 차단을 위해 쓰이는 친환경 건축 시설물입니다. 근데 네. 지상에서 약 17.5m 매우 높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무게가 이제 약 60kg인데 60kg요. 네, 성인 뭐 여성 한 명 네네네. 무게 이거 굉장히 무겁죠. 네네. 이 구조물이 떨어질 당시에 매점 천장에 한번 부딪혔다가 3, 4m 아래로 추락해서 이 관중을 덮쳤는데 네네. 이 구단 측에서는요, 강풍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버에 대해서 NC구단은 구단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용도는 잘 모르겠고 원래 지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제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끔찍하게 좀 느껴지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 구단 측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바로 이렇게 좀 어떤 액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땠나요? 네, 이게 사고 이후에요. 이 NC 측의 대응에도 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사고 당일 다른 관중들은 이 구조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몰랐다고 네, 해요? 이렇게 3명이나 다쳤는데, 근데 NC 측도 이를 관중들에게 별도로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구단 측에서는 사고 내용을 알렸다가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우려해서 발표하지 않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조물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른 구조물에 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사실 혼란 가중을 막기 위해서 이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게 과연 적절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죠. 네. 주최 측에서는 현장의 혼란이나 공포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사고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다수가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이 갑작스러운 사고 발표가 이제 2차 사고라거나 군중 혼란, 갑자기 다 어수선해지면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또 다른 또 사고가 났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이런 네, 맞아요. 아찔한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관객들도 이제 같은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원이고 사고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목격자들도 있었을 건데 최소한의 사실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경기가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씁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벽면에는요,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네, 다른 구조물이 네, 또 맞아요. 그대로 있었거든요. 창문 네. 6개마다 루버가 3개씩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 18개의 루버가 설치돼 있었는데 만약 구단이 말한 것처럼 강풍의 영향이 그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또 다른 루버나 구조물이 떨어질
위험성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배제할 네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네네. 달려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고에 대해서요, 정보 공개 여부를 넘어서 현장에 또 다른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 확보라거나 추가 피해 방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우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야구장에서 시설물이 떨어져서 여성 관중이 지금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네, 이게 조금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야구장의 어떤 특이점인데 이 구장에 대한 소유권은 창원시에 있고요. 네. 경기장의 운영은 NC 구단이 맡고 있고 네.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사나인 창원시설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주체가 벌써 세 군데죠. 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구단, 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처럼 야구단에서 이 신축 구장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가져오는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책임이 구단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창원시가 NC와 맺은 이런 협약에 따라 보면은 일단 NC는요, 야구장 사용을 통한 수익권을 가지고 그리고 야구장 건물 내 외벽을 이용한 광고권을 가지고 명칭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구조물을 고치는 대규모 보수는 창원시에서 하고 소규모 보수는 또 NC가 맡는다. 이렇게 네. 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설 관리 책임은 창원시설공단에 있지만 경기 관련 안전관리 책임은 또 NC 구단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지난 2023년에 창원시 시설공단이 정밀 안전 점검을 했을 때는요, 별다른 문제점은 또 없었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좀 모호하면은 굉장히 이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뭐 창원시설공단 쪽에 좀 더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NC 야구 구단의 책임이 좀 더 있는지 이게 좀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이 책임 문제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느려질까 봐 저는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데 네. 이 사건에서도요, 시설물 자체 관리 책임이 이제 지자체에 있다면은 구조적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일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위탁 운영을 맡은 이제 야구단에서도 이 해당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행사 당일의 안전 관리나 위험 예방 조치를 다 했는지는 또 본인들의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의 견해는요, 시설물의 어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면 지자체가 져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행사나 이용 과정에서 안전 확보 책임은 운영 주체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표로 보셨다시피 네. 하나의 공간인데 이 여러 주체가 공유하는 구조에서는 책임도 나눌 수 있겠지만 각자 의무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경찰이 지금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사고는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아,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또 있군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서 1명 이상의 사망하거나 아니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나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이번 사고에 적용을 해보면요, 사망자가 일단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이죠. 창원 NC파크. 그리고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만약에 원인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 결과는 상당히 과하죠. 가중이 되죠. 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대시민재해 뭐 그 전에도 이렇게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요거 이제 중대시민재해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요.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2조 3호에 따라서 중대산업재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중이용시설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결함이 있어야 성립을 하죠. 그래서 NC파크의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는 창원시설공단, 그다음에 이용관리는 NC구단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시설 자체의 결함이라 그러면 지자체,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라면 NC구단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아직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는 법원에 확정된 판결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례는 있어요. 사례는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지난 2월에요.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 쇼핑몰에서 스포츠 체험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번지 점프에서 추락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범죄 점프를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시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군요. 변호사님, 사실 이게 다른 스포츠 경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야구장은 정말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시설 관리가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좀 구장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일어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중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죠. 지난 2019년에는 KT 강백호가요, 파울 타구를 잡으려다가 이 노출되어 있는 나사에 찔려서 수술까지 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백호 선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야구장에서 시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팬들이 다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긴급하게 야구장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구단이 어느 야구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그렇죠. 인지를 했죠. 구조물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긴급하고 세밀하게 야구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 잠실구장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를 벌이는 두산 베어스 관계자에 따르면요, 경기 전에 잠실 야구장의 내외부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매장에 있는 간판 지지대들하고요, 외부 인테리어 등 전방위적으로 꼼꼼하게 보고 있다, 보강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돔구장이 있죠. 네. 서울 고척 스카이돔.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저도 아직은 가보지 못했는데요.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고척 스카이돔이 홈으로 활용하는 키움 히어로즈가요, 서울시설공단과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또 나오죠. 이 고척돔도 관리 주체가 서울시설공단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하는데 구단 측에서도 시설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키움 관계자도 이 구단과 서울시설공단이 안전대책회의 꾸준히 하고 있고요. 돔구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고보다는 화재, 전기 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야구장은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인 만큼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야구계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산불 원인 두고 음모론 활활입니다. 열흘 동안 영남 지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리고 많은 또 이재민 피해를 낳게 했던 이 산불의 원인을 두고 갑작스럽게 또 황당한 음모론이 온라인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 그리고 중국인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다, 이런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항상 이런 사고가 나오면 음모론 같은 것이 자꾸 나오죠. 조작이라거나. 그래서 이번에는요, 누가 작정하고 전국에 불을 지른 거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에 일부 누리꾼들이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 이제 최근 보수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는 전한계 씨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야당을 조금 공격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 비판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산불을 정쟁으로 악용하고 민주당을 비난을 하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16명에 대해서는요,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감시단 명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대변인은요, 30일 논평에서
극우 세력은 국가적 재난을 틈타서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개입설을 운운하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과 당원,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의도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살포한 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차 조치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네. 산불이 정쟁에 이용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고발한 16명은요.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다량으로 유포한 일반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남기는 이런 재난을 당하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번 산불을 두고도 이게 뭐 정치적 의미를 담은 호마 의식이다 이런 음모가 퍼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호마 의식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생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저도 이 단어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 호마의식 자체를 이 네. 단어가 생소합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뭐 호마의식, 종교적인 의식, 네, 무슨 의식 나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뜻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는데 최근 온라인에는 이번 산불이 정치적 의미를 담은 호마 의식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24일에 아니 전 국민적 재난이 발생했는데 네. 무슨 호마의식이냐 음모론의 소재로 활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그래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요. 네.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뭐 근거를 나름 이제 좀 뭐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발화 추정 지점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산불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데 사실 중국산인 제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네, 우리 주변에 중국산 아닌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네.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또 이런 주장을 했을지. 네.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많은데요. 네. 이게 경상북도 의성군을 시작으로 한 경북 산불을 두고요. 중국인이 산불을 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요. 음모론이죠. 왜냐하면 발화 추정 지점에서 라이터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 이 라이터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이터가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 유튜버나 아니면 DC인사이드 이런 커뮤니티에서 중국인이 산불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구독자가 32,400명 한 유튜버는요. 지난달 27일 영상에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현장에서 중국산 라이터가 발견됐다. 중국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이 라이터는요. 네. 이 편의점에서 동일한 제품을 스마트 토치 라이터라는 이름으로 1,6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설사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단순히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인이 방어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그 라이터를 누구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뭐 제한이 된 것도 아니고 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데 사실 뭐 제주항공 그때 여객기 참사 네.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각종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음모론이 이렇게 판을 치는 데에는 좀 법적인 어떤 제도가 좀 미비하거나 처벌이 약해서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음모론이나 조작 영상이요. 불안을 더 키우고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네네. 심각합니다. 구조를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가짜 조작 영상도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 때 각시탈 가면 쓴 사람이 기름 뿌렸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데 다 거짓, 허위라고 밝혀졌어요. 네. 근데 이제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입증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약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보다 이러한 그 사회 갈등이라든지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또 그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